이 16번은 서울대에서 2013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뭐 한 10년 전에 나온 거니까 조금 옛날 거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문제 자체가 되게 좋아서 소개를 좀 드려요. 매스 스펙트로까지는 똑같은데 뒤에 이제 미터라는 말이 붙죠. 미터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의미죠? 미터라는 말이 붙으면 그건 기계를 뜻합니다. 기계. 그래서 질량 분석과 관련된 기계들을 스펙트로미터라고 불러요. 그럼 질량 분석과 관련된 기계 방식이 한 가지뿐이겠어요? 몇 가지 있겠어요? 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주 옛날에 쓰던 1950년대에 개발됐던 섹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물리 시간에 전자기학 배웠죠. 그 전자기학 시간에 아마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유명해서 뭐 물리학이나 아니면 일반학 같은 거 배우면 기본적으로 다 배우게 돼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어떤 입자가 있습니다. 입자의 질량은 m이고요. 그 녀석의 전하량은 q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전하량은 그냥 양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플러스 입자라고 가정을 하자, 이런 말이죠. 그럼 그 플러스 입자를 이런 식으로 평행 전극판에 둡니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인 평행 전극판에 두는데, 이때 이 녀석의 전하량이 플러스라고 하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플러스 극판하고는 청력이 있고 마이너스 극판하고는 인력이 있을 테니까 이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슝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슝 빠져나오겠죠. 이때 이 마이너스 극판에 빠져나온 길목에다가 구멍을 뚫어두게 되면 이렇게 가속되어 나오는 요 입자가 요 구멍을 쇽 하고 빠져나오게 될 거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빠져나왔다가 이때 이 빠져나온 그 속력을 V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녀석이 여기에서 쏙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요 위쪽에 요런 식으로다가 외부 자기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외부 자기장의 표시를 이렇게 표시한 거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이 지면에서 여러분 쪽으로 자기장이 향하는 방향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이런 표현을 알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자기장이 있는 속에 이 플러스 입자가 샥 하고 속력 V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마 여러분 물리 시간에 막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죠? 이게 뭐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하여튼 그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 적용을 하면 이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짜잔 이런 식의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이때 이 원운동에 반지름이 있겠죠? 이 원운동의 반지름을 이렇게 몇몇 물리학을 활용하면 이제 수리적으로 표현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해보는 건데, 자, 뭐냐? 우선 여기에 있는 평행 전극판에서 이 정기적인 입자가 전이차 V에 의해서 가속이 되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그때의 전하량의 전이차를 곱해서 요게 전기 에너지구나. 그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얘가 뭐냐면 운동을 하게 되고, 그게 전극판을 빠져나가는 속력 V와 관련해서 전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가해준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요 입자 질량 M인 녀석이 속력 V로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을 에너지 보존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전기적인 입자가 자기장 속을 움직이게 되면 어떤 힘을 받게 돼요? 로렌츠 힘을 받게 되죠. 로렌츠 힘 표현은 어떻게 돼요? 전하량에 그 다음에 그 녀석의 움직이는 속력의 B가 뭐죠? B 바로 자기장 세기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있을 건데 그 외부 자기장에 세기가 있을 거예요. 그 세기를 여기서 이제 B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QVB가 그 유명한 로렌츠 힘 수식일 거고요. 그 덕에 이 녀석은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로렌츠 힘이 저 입자의 구심력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럼 구심력식은 어떻게 표현되죠? R분의 mv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아마 뭐 기초 물리학 정도 배우면 뭐 누구나 하는 뭐 기초 전자기학 배우시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알겠죠? 그래 가지고는 요 수식하고 요 수식을 막 연립을 해요. 딱 두 개만 연립을 하면 돼요. 딱 두 개를 연립을 해서 막 뭐 어떻게 대입하고 뭐 곱하기 나누기 하면 최종 결론은 여기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알겠죠? 요 계산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꼭 해보시고요. 뭐 요거를 아마 예전에 물리 시간에도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숫자 2는 뭐 상수니까 됐고요. V가 뭐죠? V가 뭐냐면 여기 걸어놓은 전이차죠. 그럼 이 전이차는 상황에 따라 바뀌겠어요? 내가 처음에 걸어둔 걸로 정해져 있겠어요? 내가 처음에 세팅한 걸로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V도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게 뭐죠? 바로 외부 자기장의 색이었는데 그 외부 자기장의 색이도 특별히 변해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을 거라 이런 말이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이 보통 실험을 할 때 고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얘랑 요렇게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나요? 요 부분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 입자의 질량과 전하량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난다? 회전 반지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말로 정성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3. 자, 첫 번째 1. 저 입자의 질량이 크다. 그럼 여기다가 말로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냐면 그 입자의 무엇도 크다? 예찬, 뭐가 크다? 자,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죠. 그럼 관성이 클수록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기 쉬워요, 바꾸기 어려워요? 관성이 클수록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때 진행 방향 변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있는 이 반지름, 이게 크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원리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Q가 크다. 바로 어떤 입자의 전하량이 크다는 얘기인데, 자, 전하량이 클수록 더 큰 전자기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전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다 한들, 만약 예를 들어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가 전기장이나 자기장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녀석은 전기장이나 자기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적인 입자가 아니면 전자기력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그 전하량이 나타나고 그 전하량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그 전자기력은 또 강하게 나타날 거다는 아주 당연한 얘기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전자기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덕에 진행 방향이 냉큼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 회전 반지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전하량이 클 때. 그럼 이 경우 전하량하고 회전 반지름은 서로 반대 상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수식에서도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와 관련돼서 수식을 전개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물리학이 더 가깝지만 요거를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건 매우 화학적이에요. 그래서 화학 시험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명하는 것까지는 물리 시험이지만, 그래서 교수가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런 말들을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이때
quiz. 추가 문제입니다. 추가 문제입니다. 교수가 이런 걸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Q는 보통 1 플러스입니다. 그럼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자 하나만큼 이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전자가 한 개, 그러면 1 플러스라는 얘기는 원래 저 입자에서 전자가 몇 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한 개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 Q는 보통 1 플러스 2고 2 플러스 3 플러스 등은 나타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 실험을 할 때 입자의 전하량이 보통 1 플러스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한 빼기를 벗어나야 검출이 되는데 2 플러스나 3 플러스는 R이 작아서 관측기계 안 되고 저 기계의 그러니까 뭐냐면 2 플러스 3 플러스가 검출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저 기계는 감도가 끝내주게 좋습니다. 2 플러스 3 플러스가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건 거의 100%다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출 자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긴 되는데 얼마나 되냐면요. 1 플러스에 비해서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비율이 확 줄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찬 왜 그럴까요? 이런 걸 교수가 물어요. 알겠죠? 그리고 저 질문의 답은 어디에 나오게요? 내가 저렇게 문제를 써놨잖아요. 저 질문의 답은 어느 책에 있게요? 어느 책에 나오게요? 아주 전문적인 전문적인 매스 스펙트로미터를 다룬 전문 서적에 나올까요? 아니면 어디에 나올까요? 네, 화원화투에 나옵니다. 네, 화원화투에 나와 수능 문제에 나오는 어떤 문구가 저거의 답입니다. 화원화투에 나옵니다. 답이. 물론 전문적인 책을 찾아도 나오긴 하는데 화원화투에도 나옵니다. 그냥 교수가 저런 걸 물어요. 예찬 왜 그럴까요? 크게. 정답. 자, 답은 이겁니다. 오, 예찬 완전 잘했어요. 완전 잘했어요.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도 있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도 있죠. 배웠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뭐예요? 꼭 이온을 1 플러스가 아니라 전자를 덧대가지고 2 플러스 3 플러스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학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 증가해요, 점점 감소해요. 점점 증가하는데 그것도 조금 감소해요, 팍팍 증가해요. 팍팍 증가하죠? 배웠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1 플러스가 아니라 2 플러스 3 플러스를 만들 때는 외부에서 더 큰 에너지가 가해져야 2 플러스 3 플러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용적인 매스 스펙트로미터는 기본적으로 물질들을 주로 1 플러스로 만드는 장치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2 플러스 3 플러스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 기계를 작동하거나 기계를 제작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최대 시속 160km까지만 나오는 차와 최고 시속 400km까지 나오는 차 당연히 어디가 더 비싸겠어요? 이 차 어떤 게 더 비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2 플러스 3 플러스 이온도 만들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에너지가 더니까 기계가 비싸지겠죠. 그럼 그런 기계는 표준이 되겠어요? 그런 기계는 잘 안 만들겠어요. 잘 만들지 않으니까 보통의 매스 스펙트로미터에서는 저 실험 대상이 1 플러스 1 플러스가 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화학원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유천이는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들어본 적 있었어요? 요 얘기? 그냥 생각이 났어요? 대단한데? 대단한데? 유천이 천재소년 예찬이. 예찬이 평소에 천재소년 예찬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없어요? 홍우야 대단하죠?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그렇죠. 그래. 뭐, 오늘 처음 만난 김에 둘이 인사 한번 하세요. 저 뭐야? 예찬이가 동생이니까 형 안녕 해봐요. 저 응. 저기 아, 나 그래요? 동갑이에요? 서로 안녕 한번 해보세요.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나면은 뭐 대면 모른 척 할 거예요? 만약에 홍우 나중에 대학 가는데 예찬을 만났어요. 그럼 쌩 깔 거예요? 쌩 깔 거죠? 쌩 깔 거죠? 아, 이 사람들 진짜 아, 진짜. 자, anyway. 자, 그래서 요 내용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준다. 해줄게요. 에잇. 자, 두 번째는 바로 쿼드라폴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섹터 방식은 끝났고요. 저 매스 스펙트로미터 중에 쿼드로폴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자, 그럼 이 쿼드로폴이 뭐냐? 자,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쿼드란 말이 있는데 쿼드 뜻이 뭘까요? 쿼드. 오, 예, 그렇습니다. 네 개. 그 네 개를 뜻하는 그 영어식 표현이죠. 뭐 어근이 뭐 그리스 어근인지 뭐 로마자 어근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에서 숫자 4를 뜻하는 어떤 어근이죠. 그다음 폴의 뜻은 뭐예요? 폴? 폴이 뭐냐면요. 혹시 이런 거 알아요? 이런 거 이게 지금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폴 댄스. 좋아요. 이거 뭐야? 홍우 방금 봉춤 좋습니다. 봉춤. 바로 폴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막대기. 그래서 이제 길쭉한 막대기를 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말 자체를 분석하면 막대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막대기가 4개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기본적인 그 장치 개요는 이렇게 생겼어요. 막대기가 하나, 그다음 둘, 아니 요 전에 다 그리고 그려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약간 그래. 이렇게 되고 그다음 다시 해서 되고 오케이. 아닌데 아닌데 여기 앞에 있는 건데 네, 진짜
봐. 이렇게 됐고, 이게 앞에 있어야 되겠다. 헷갈려. 멋있어 보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게 입체감 살려 그리기가 쉽지가 않군요. 오케이, 이제 좋다. 이제 좋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자, 내가 뭘 그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여러분 정면에서 봤을 때 막대기가 요렇게 두 개가 있고요, 요렇게 두 개가 있는 걸 동시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두 개, 그다음에 요렇게 두 개, 이렇게 있는 거.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비스듬히 본 거야. 그러면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중간에 약간 빈 공간이 있겠죠. 중간에 이게 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생길 거 아니야. 공간적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짜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 M, 전하량 Q 인 놈을 요 사이 공간으로 요렇게 통과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막대기 4개 세워놓고, 막대기 하나, 둘, 셋, 넷 세워놓고 전기를 띠는 입자를 그 사이로 이렇게 쭉 밀어넣는 거다, 이런 말이지. 뭔 말 알겠죠? 그럼 이런 거 뭐 하러 하자는 거냐? 자, 이겁니다. 이 각 막대기에 마주보는 한 쌍의 막대기에 교류 전원을 걸어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게 자, 바로 저 막대기의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대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서로 마주보는 요 두 개, 혹은 서로 마주보는 요 두 개를 타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한 쌍하고 요렇게 한 쌍 사이에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 한 번을 플러스를 걸면 나머지 한 번은 요쪽이 반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류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극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다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게 바꾸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사이를,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막대기 두 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일정한 주파수로 자꾸 바뀐다고 쳐봐. 그러면 요 사이를 전기적인 입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이 전기적인 입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얘가 플러스 입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진행하다가 처음에 여기 마이너스겠지. 그럼 마이너스면 진행하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끌리겠지. 그런데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는데 갑자기 교류 전원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뀐 거야. 그럼 얘는 진행해 가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끌리다가 갑자기 극이 바뀌어서 반대로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런데 또 교류니까 또 바뀌겠지. 그럼 또 반대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결국 이리 지나가는 전기적인 입자는 어떻게 움직이겠어?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전기적 입자가 진동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한 쌍은 요렇게 이런 상태에서 또 어쩌자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교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두 쌍만 생각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마이너스 극이 생기면 그쪽으로 플러스 입자가 끌렸다가 또다시 전극이 반대면 반대로 끌렸다가 또 반대로 끌렸다가 반대로 끌렸다가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적 입자의 진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알겠죠?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잘 봅시다.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런 몽댕이가 없다면 이 정기적인 입자는 그냥 직진 운동을 하겠죠. 그냥 직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몽댕이 4개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교류로 걸려 있어. 그럼 여기에 있는 입자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요? 바로 그냥 직진을 못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소용돌이 운동을 하면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 전기적 입자는 나선 비행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저 쿼드로폴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 현상이 저 입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저 장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리화학적 상황을 생각하면 저기서 저 현상이 입자의 질량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겁니다. 3. 비행하는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자, 질량이 작으면 관성도 커요, 관성도 작아요? 관성도 작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 큰 나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질량이 작으니까 외부 전기력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얘가 나선이 뭐 크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크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다가 어느 전극과 충돌해 버립니다. 그리고 없어지죠. 네. 좋아. 뭐랑 비슷하냐면 이게 뭐 비슷한 예시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왜 자외선 램프 켜놓고 모기 끌어들여가지고 죽이는 거 있잖아요. 딱 하는 거예요. 그거 알죠? 학교에 혹시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니던 그 학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그게 기숙사 학교니까는 밤에 이제 다 모여서 자습하잖아요. 그때 그 자습실 앞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습할 때마다 따닥 하니까는 나중에 가보고 그 밑에 수북하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데 이게 한 번은 모기만 걸리는 게 아니고 이만한 풍뎅이가 걸릴 때도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는 빨리 안 죽겠죠. 질량이 크니까. 거기서 대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나중에 고기 굽는 냄새 나고요. 막 왜냐면 곤충도 단백질이니까요.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질량이 작아. 그럼 이렇게 막 왜 하다가 이렇게 탱 부딪혀가지고 꽤 떨어져 죽을 거란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질량이 클수록 저 쿼드로폴 사이를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각 전극의 전압, 그 다음에 교류 주파수 등이 빠져나오는 저 입자의 질량과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죠. 즉 여기 교류 전원이 걸려 있지만 여기 1V가 걸려 있을 때 2V가 걸려 있을 때 상황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이 주파수가 뭐냐면 교류가 바뀌는 주파수가 쭉 이렇게 바뀔 때와 이렇게 바뀔 때 또 저 녀석의 나선 운동의 모양이 약간 달라지겠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잘 계산을 하면 그때의 저 어떤 상황들과 입자의 질량을 연결지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저 입자의 질량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실제 구체적으로 막 저 수식으로 표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그건 이제 물리학이니까 그건 뭐 그러려니 하시고 원리상으로 어떤 거다라는 거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량 분석기에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말씀드렸던 그거 섹터 방식, 두 번째 쿼드로폴 이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보통의 시험에서는 첫 번째 예로 들었던 그 섹터 방식 있죠. 그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쿼드로폴은 한 번도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나온 김에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2013년 서울대 문제는 뭐를 시험으로 낸 거냐? 바로 이겁니다. 줄게요. 줄게. 준다. 자, 드디어 자, 이 문제를 직접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컨셉은 이겁니다. 바로 TOF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토프라고 해요. 뭔가 줄임말 같죠? 뭘 줄임말이냐면 요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단어도 아니고요. 아주 쉬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직역하자면 비행시간? 알겠죠? 이것이 매스 스펙트로미터의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최근 가장 유명한 질량 분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섹터 방식도 있고 쿼드로폴 방식도 있지만 최근에 질량 분석을 한다고 하면 거의 백발백중 토프예요. 그렇죠? 서울대 시험은 저 토프가 시험에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방식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보시면 여기 그림 하나 있죠? 그림 한번 쓱 그려볼게요. 이 깜짝이야? 에어컨 좀만 줄여. 얼마든지요. 이게 토프 방식입니다. 보이세요?
자, 이게 뭐냐? 문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냥 평행 전극판이 나오고요. 이 녀석은 플러스 입자입니다. 뭐 플러스 이온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럼 이 평행 전극판에서 이 플러스 입자를 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냉큼 가속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가속된 것에 의해서 여기서 이하 빠져나오는 운동 에너지가 EK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 여기선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요 EK가 QV 2분의 1 MV 제곱 요거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뭐냐면 정기적인 입자가 평행 전극판에서 가속되는 전기 에너지, 그리고 그때의 이 녀석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몽창 생략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그때 빠져나오는 운동 에너지만 EK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가 샥 빠져나와가지고는 여기 검출기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행 거리를 L이라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거리 L을 비행하는 시간 T를 나타내보자.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우선 요 둘 관계 속에서 바로 요런 생각을 한번 우선 이제 여기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T는 L 오버 V. 자, 걸린 시간 T와 비행한 시간 L, 그리고 V는 뭐냐면 이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그 속력 V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간단하게 거리를 빠르기로 나누어서 그때의 시간을 측정한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V를 L 오버 T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운동 에너지 EK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고 했죠? 요 V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얘를 집어넣어라 이런 말이지. 되십니까? 그러면 쟤를 집어넣고 자, 얘를 바꾸어 주면 어떻게 바꾸어 줄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이겁니다. 질량 M은 EK T제곱 L제곱. 요게 최종적인 결과예요. 맞나요? 자, 되게 어려워요.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매우 화학 문제 같아요. 매우 물리학 문제 같아요. 매우 물리학 문제죠. 그런데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이런 상위권 대학은 화학 시험에 물리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저 정도 물리학은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요거 잘 보시면은 자, M이 뭐죠? 저기에 있는 요 입자의 질량이 다른 색으로 쓸까? 요 M이 입자의 질량이죠.
자, 그 입자의 질량에 대해서 자, 숫자 2는 상수고요. 이 K는 저 전극판을 빠져나오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인데 이 또한 사실은 보통의 경우 상수겠죠. 정해져 있겠죠. 여기에 있는 전압이 거의 고정적일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L이라고 하는 거는 비행거리인데 비행거리도 딱히 바뀌겠어요? 정해져 있겠어요? 기계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바로 보통 또 고정적인 겁니다. 아, 그러면 이 경우는 입자의 질량을 누구와 연결짓는 거예요? 시간이랑 연결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3. 가벼울수록 그래서 여기에 빨리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늦게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가벼울수록. 가벼울수록 빨리 도착하는 거죠. 이건 상수니까 가벼울수록 비행시간이 짧다는 거 아니에요. 비행시간이 짧으면 그럼 빨리 도착하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무거울수록 느리게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된 어떤 그 질량 분석기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섹터 방식은 그래서 결국 무슨 물리량을 측정하는 거였어요? 섹터 방식은 길이를 측정하는 거죠. 회전 반경 길이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길이를 측정을 해서 질량을 유추하는 거고요. 이 토프 방식은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을 측정해서 그걸 질량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 토프라는 방식이 이렇게 구동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이때 퀴즈. 자, 추가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토프 방식에서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저 토프 방식을 어떻게 구동해야 할까요? 토프 방식에서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토프 방식에서는 뭘 측정하는 거라고 했죠?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 수식을 활용해서 질량으로 변환시키는 거지, 질량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토프는. 알겠죠? 그러면 토프에서 실험 오차를 줄인다는 얘기는 시간 측정의 오차를 줄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저 경우 어떻게 해야 시간 측정의 오차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길게? 아, 이거 비행거리를 길게?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이게 뭐냐면 딱 원래 시간이 있는데 오차들이 생겨서 그 시간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줄이려면, 실험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추가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화학투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기체 분자 운동론 배운 적 있어요? n분의 3RT 이런 거요. 루트 n분의 3RT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겁니다. 다 힌트는 그겁니다. 정답. 아야. 바로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실험이 이루어지는 요 전체 있죠. 이 전체 요거 전체 요거를 진공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찬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진공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자, 왜냐하면 otherwise 바로 해당 입자와 다른 기체 분자 사이의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충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공기를 쭉 빼줘야지. 만약에 이게 쭉 날아오는데 이 길목에 예를 들어서 막 뭐 산소 분자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얘 날아와서 바로 이 검출기까지 도달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날아온다 이게 부딪혀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탱 이렇게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탱 튕겨나가면 여기 검출기에 도달한 시간이 제대로 측정된 거예요?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 토프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뭐다? 바로 전체를 진공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까지 뭐 알 건 없는데 저 진공으로 만드는 장치가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굉장히 비쌉니다. 억수로 비쌉니다. 이게 진공으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이게 뭐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계공학적으로 설계하고 그 제품을 구성할 때 되게 비싸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변화시키는 장치는 좀 싸거든요. 온도를 뜨겁게 차갑게 하는 건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데 압력을 고압 조합으로 만드는 건 되게 비싸답니다. 그래서 저 토프라는 장치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에 있었던 2000년 초반 2000년 초반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죠. 2002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 뭐 했어요? 뭐라고? 그때 없었어요? 홍우도 없었어요? 그래요? 여름 몇 년생이에요? 2006년생? 2006년생? 그렇구나. 그래. 그렇구나. 내 딸이랑 내 딸이랑 같은 애구나. 그렇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2000년 초반에 저 토프 가격이 얼마였냐면 그때 가격이 2억이었어요. 2억 좀 했거든요. 몰라 요즘은 조금 더 기술 발전이 돼서 조금 더 싸졌을 수는 있는데 2000년 초반에 2억이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이거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저 기계가 저런 이유 때문에 좀 비싸긴 하다. 근데 뭐 가격을 알 필요는 없고 저 실험 오차 때문에 진공 조건이 필요하다. 알겠죠? 이거를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괄호 1번에 가속된 탄소 이온의 운동 에너지를 E 그 다음에 뭐 시간 T라고 할 때 관계를 표현해라가 요거였다는 거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E 이제 실제 실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 질량들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습니까? 줄게요. 8. 자, 두 번째는 이 데이터의 분석. 자, 문제를 읽으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요 비행 거리가 1m다. 1m다. 됐나요? 1m다. 그리고 아까도 그리고 요 운동 에너지 있죠? 공급된 운동 에너지가 문제를 읽으면 1.2 곱하기 10의 8승
줄 퍼 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빠져나온 입자가 1몰이라고 하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요 정도 된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측정된 시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7.1 마이크로세크와 7.4 마이크로세크의 두 가지. 이런 데이터가 문제 제시되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선 그 탐구에 의해서 질량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 운동 에너지의 시간 제곱에 나누기 거리 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운동 에너지 얼마죠? 운동 에너지 요거죠. 넣고요. 거리 얼마죠? 미터 넣고요. 시간 뭐예요? 7.1과 7.4죠. 그럼 7.1을 넣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올 거고 7.4를 넣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입자의 뭐가 될 거다? 질량이 될 거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지. 뭐 곱하기 나누기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슬쩍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 시간 t1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7.1 마이크로세크. 자, 마이크로는 어떤 뜻이에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뜻하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그 질량 M1은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2 곱하기 한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1.2 곱하기 10의 8승 줄 퍼 몰. 됐나요? 줄 퍼 몰. 자, 그 다음 곱하기 시간이 얼마인가요? 시간이 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초의 제곱. 됐죠? 됐죠? 그리고 나누기 L은 뭐예요? 1제곱 미터 제곱.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네요.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8승 7.1의 제곱 10의 마이너스 12승 나누기 1의 제곱. 자, 여기까지 쓰면 맞아요? 맞죠? 자, 뭐만 쓴 거냐면 숫자만 썼어요. 그리고 이때 나머지 단위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위 알겠죠? 자, 단위를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줄 퍼 몰을 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초가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럼 초가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얘를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원줄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원줄은 정의가 뭐예요? 원줄의 정의. 원줄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1뉴턴의 힘으로 몇 미터 끌고 간 거? 1미터 끌고 간 게 원뉴턴이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뉴턴의 정의는 또 어떻게 돼요? 뉴턴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1kg의 물체에 1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는 게 이게 원 뉴턴의 정의죠. 맞아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1kg은 1m 제곱 세크 제곱을 곱한 게 그게 원줄이란 얘기예요.
맞죠? 오! 줄 어디 있어요? 줄 여기 있네요. 미터 제곱 세크 제곱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럼 우린 여기서 요 줄하고 요 미터 제곱 세크 제곱 보이시죠? 어씨 목이 아씨 다네. 이 주변에 목이 많은 거 아세요? 엄청 많은데. 자 어쨌건 그러면 얘를 다시 계산을 하면은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7.1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나누기 1 제곱한 다음에 여기 단위 체계가 어떻게 바뀐다? 바로 킬로그램 퍼 몰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안 주죠. 당연히 시험인데요. 시험인데 계산이냐. 이거 당연히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계산은 손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일 열심히 해. 계산해. 그럼 뭐가 나온다? 열심히 계산하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킬로그램 퍼 몰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만큼 이거를 열심히 계산하면 이게 나옵니다. 알겠죠? 계산기 안 주고요. 손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과 킬로그램은 킬로하고 마이너스 3승을 이렇게 약분해 없애버릴 수 있죠.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거 1.2란다. 그냥 12. 계산을 하면 얘는 12g 퍼 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이 계산을 하면 최종 결과가 12g per 몰에 해당한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12g per 몰은 누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걸까요? 12g per 몰은 누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탄소 원자량 12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두 번째 T2는 7.4 마이크로세크죠. 7.4 마이크로세크. 그럼 얘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 뭐로 바꿔주면 돼요? 7.2를 7.4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7.1을 7.4로만 바꾸면 이때 M2는 뭐가 나오냐면 13이 나옵니다. 13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탄소 12의 동위원소 탄소 13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에 탄소 12하고 탄소 14는 우리 자연에 원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죠? 그 녀석이 지금 섞여서 실험에 같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탄소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탄소 12 때문에 탄소 13 때문에 저런 식의 데이터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걸 계산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괄호 3번, 괄호 4번 해서 괄호 8번까지 나오는데 요 내용들을 뒤쪽 내용들은 아까 그 설명을 했던 매스 스펙트럼에서 그 존재 확률과 분자량 분포 그걸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알겠죠? 알겠죠? 이제 알겠죠? 그래서 뒤에 것들은 아까 앞에 설명한 원리랑 거의 같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탐구를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다.